출석 보러 시작합시다. 요거 구이 맞죠? 재현? 알았나? 상우? 알았나? 연수? 네. 건우? 네. 재원이? 네. 지훈이? 혁주? 네. 우리 수업은 참 풀참석을 보기가 드뭅니다. 봅시다. 저번 시간에 오프사이드 트랩 보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지? 다 안 보고 그지? 보다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첫 문단부터 다시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봅시다. 축구 경기 중 수비수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골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제히 뛰어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공격수가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에 수비수들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역설적인 행동은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전술적 장치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활용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시각의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략적 행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에서 볼 거고요. 하나는 또 어디서 보는가? 시각의 메커니즘.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프사이드 규칙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오프사이드는 공격수가 공격 진영에서 공보다 앞에 있으면서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편 최후방 두 번째 수비수보다 상대 골 라인에 가까이 있을 때 성립한다. 여러분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저번에 막 그림 그리면서 오프사이드 얘기했어, 그지? 이렇게 축구장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팀 수비수들이 있을 테고 이렇게 뭐 세보팀, 네모팀이라고 합시다. 수비팀은 공을 동그라미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렇게 패스를 하려고 할 때 공을 이쪽으로 패스를 하려고 할 때 골키퍼는 여기 있겠지, 골키퍼는 여기 있겠지.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편의 최후방 두 번째 수비수. 야, 선생님이 지금 묘하게 뛰는 위치 조금 다른 거 보입니까? 여기가 얘가 제일 최후방이겠지, 이 친구가. 얘거든, 얘가 지금 최후방 수비수거든. 그리고 얘보다 온라인에 가깝게 있을 때 성립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 공을 받을 요 세모 친구가 얘보다 골대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판정의 기준 시점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기준 시점이라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오프사이드 여부는 패스를 하는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의 위치 관계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패스를 주는 요 세모가 공을 차여서 패스를 주려는 순간에 이 친구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를 결정한다. 공을 받는 선수 결정되면 공을 받는 선수가 공을 받는 순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공이 오기 전이면 얘 여기 있어도 된다고, 얘 여기 있어도 된다고 상관없는데 공을 차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로 패스가 이루어지는 순간 옵사이드 반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간적 간극이 옵사이드 트랩의 핵심 원리를 제공한다. 옵사이드 트랩의 작동 메커니즘은 정밀한 타이밍 조작에 기반한다. 상대 미드필더가 전방의 공격수에게 패스를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친구에게 패스를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수비수들이 일제히 골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때 수비 라인을 상승하면서 그 뒤로 남겨진 공격수는 순식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얘네가 다 여기로 나와 있으면 공을 받는 순간 여기 있었던 이 세모 친구는 이 줄보다 뒤에 있죠? 그럼 오프사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순간에 패스가 이루어진다면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플레이가 중단된다. 성공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은 공격 기회를 무신시킬 뿐만 아니라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경기장의 주도권을 이동시킨다.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면 상대는 빌드업을 위한 공간이 축소되고 역 압박이 시작해진다. 점심시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자, 수비수들이 원래 기존에 있던 여기에 있을 때, 네모팀이 여기에 있을 때 세모팀은 그러면 어디까지 공간을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막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마음대로 편하게 빌드업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가 이만큼 나와 있으면 빌드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네가 다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모를 쳐봅시다. 오프사이드 트랩이 지금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용했을 때 장점을 막 이야기했었어. 근데 이제 오프사이드에 뭔가 힘든 점을 이야기한 건가? 뭔가 보는 겁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은 단순한 규칙 적용 이상의 심리적 복잡성을 내포한다. 이 전술의 성공은 인간의 시각적 처리 과정, 아까 뭔가 인지적 한게 얘기했었어. 인간의 시각적 처리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패스를 시도하는 공격수는 공을 차기 직전에 전방의 동료 선수를 확인한다. 얘는 공을 차기 직전에 전방의 공격수를 확인한다. 이 시각 정보가 뇌에서 처리되고 운동 명령으로 전환되어 실제 킥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0.2초에서 0.3초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0.2초는 걸린다고. 이 짧은 순간 동안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이동하면 패스하는 선수가 인지한 공간 배치와 실제 공을 차는 순간의 공간 배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차려는 순간 얘네가 앞으로 빵 치고 나오면, 이걸 차려고 하는 이 0.1초 사이 안에 빵 치고 나오면 이 공을 차는 애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즉 공격수는 자신의 판단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이미 변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패스를 시도하게 된다. 이미 오프사이드가 되어버렸는데 공은 찬 겁니다. 그럼 오프사이드 트랩이 잘 이용된 거겠지. 오프사이드 트랩의 실행에는 집단적 동시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집단적 동시성, 네모 쳐보세요. 동안 쳐보세요. 먼저 한번 보자. 집단적 동시성이 무슨 얘기인지. 일반적으로 수비 라인은 3명에서 5명의 수비수로 구성되는데 선생님은 4명으로 예를 들었죠. 이들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같은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팡 하고 뛰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 한 명의 수비수라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동 속도가 느리면 오프사이드 트랩은 실패하고 그 수비수 뒤의 공간은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얘네 셋은 팡 하고 같이 잘 뛰었는데 요 친구만 못 뛰면은
얘네가 이렇게 나온 공간에 얘만 이렇게 빗대고 이 공간으로 얘네는 파고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 즉 수비 라인이 아예 비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는 협응 문제로 알려진 조직 행동의 전형적 사례다. 협응 문제라는 공간을 쳐보세요. 여러 행위자가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각자의 행동을 조율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요 옵사이드 트랩을 이동하는 요 4명은 쌤이 그린 그림에서 4명, 요 수비 라인의 친구들은 동시에 이 협응 문제를 해결해야 돼.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나 명시적 합의 없이도 암묵적 신호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축구 심리학 연구들은 수비수들이 이러한 암묵적 조율을 수행하는 방식을 분석해왔다. 2015년 영국 스포츠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엘리트 수비수들은, 수비를 잘하는 엘리트 선수들은 공의 위치, 패스하려는 선수의 신체 방향, 동료 수비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이동 시점을 결정한다. 특히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 라인의 앵커 역할을 한대. 자, 여기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냐? 앵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 앵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앵커 역할을 수행한대요. 한 명이 앵커 역할을 수행한다. 앵커 역할을 하며 다른 수비수들은 이 앵커의 움직임을 주변 시야로 포착하여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명시적 리더십이 아닌 행동적 동조를 통한 자발적 조율 메커니즘이래. 이 앵커라는 친구를 통해서 명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행동적 동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앵커의 역할이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지? 얘가 엘리트 수비로서 뭔가 공의 위치라던가 패스하는 선수의 시트 방향 등을 고려해서 이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옵사이드 트랩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옵사이드 트랩은 고위험 전술이다.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참 좋은 작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작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옵사이드 트랩 실패하면 생기는 문제점 얘기했었지. 그거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2010년 독일의 전술 분석가들이 분데스리가 경기를 분석한 결과, 독일 리그를 분데스리가라고 부릅니다. 옵사이드 트랩의 시도에 70%는 성공했대. 뭔가 야구를 좋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70%를 성공했지만 실패한 30%의 경우, 그래서 실패한 30%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수비수가 없어요. 그치, 수비수가 없어. 공간을 남길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30%의 경우 평균 실점 확률이 일반 상황보다 3배 이상 높았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산술 계산을 잘 해서 옵사이드 트랩이 효율적인 작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고려해 봐야 돼. 왜냐면 실점 확률이 3배 이상이나 되는 30%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 실패의 주요 원인은 타이밍 오류, 왜냐면 같이 뛰어나가는 타이밍 오류, 개별 수비수들의 판단 착오, 앵커를 제외한 착오, 그리고 공격수의 역이용 전략이었다. 공격수가 역이용을 할 수도 있다네. 특히 숙련된 공격수들은 수비 라인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고 패스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백패스를 통해 옵사이드 트랩을 무력화한다. 얘네가 팡 하고 뛰었는데 그 순간 백패스를 한다던가 방향 전환 패스를 해가지고 수비 위치를 완전히 무산시킨다라는 거지. 더 나아가 옵사이드 트랩의 성패는 심판의 판정 능력에도 의존한다. 자, 일단 고위험 작전인 이유를 설명해줬어. 이 성공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문제를 있었대. 부심은 동시에 여러 요소를 관찰해야 한다.
공을 차는 선수의 발, 공을 받는 선수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수비수의 위치를 모두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 왜냐면은 오프사이드가 발생하는 게 공을 차는 선수가 공을 받는 선수에게 공을 차는 순간에 두 번째 수비수보다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심은 이 세 가지를 더 정확히 봐야 돼. 이는 인간의 주의 용량 한계를 시험하는 과제이다. 실제 오프사이드 판정은 축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판정 중 하나였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월드컵부터는 공의 내부 센서를 장착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혹시 여기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2022년 월드컵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하고 그어가지고 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셀펜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 굿. 아주 마음에 드네. 이제 봅시다. 이 기술은 공이 차인 정확한 순간을 밀리초 단위로 포착하고 선수들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추적하여 오프사이드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역설적이게도 오프사이드 판정 기술의 발전은 오프사이드 트랩의 전술적 가치를 오히려 높였다. 왠지 한번 보자. 과거에는 미세한 오프사이드 상황이 심판의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 센티미터 차이도 정확히 판정된다. 이는 수비수들에게 더 정밀한 타이밍 조절을 요구하는 동시에 성공 시 확실한 이득을 보존한다. 사실 얘들아, 고위험 작전이잖아. 심판이 정밀한 수비 위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수비팀 입장에서는 실점 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비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밀한 기계가 달림으로 인해 심판이 우리의 뛰는 타이밍을 보지 못하더라도 기계가 삐릭 하면 바로 오프사이드 인지한다는 거지. 물론 수비수들은 정밀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은 수비수의 기본 역량을 넘어 팀의 전술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오프사이드 트랩은 단순한 규칙 활용을 넘어 시간 지각의 간극. 일단 시간 지각의 간극 어떤 얘기 했었어? 0.23초. 공 찰 때 그 시간 지각, 시간 차이. 그런 얘기 있었어. 집단 행동의 조율, 앵커라는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얘기했었어. 위험 관리의 균형, 70%의 성공 확률이 있지만 실패 시 실점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실패 확률에 대한 이야기,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과 인간 판단의 상호작용, 오프사이드 판정 장치를 공에 달았다 그랬죠. 상호작용이 결합된 복합적 전술 현상이다. 이는 축구가 신체적 기량뿐 아니라 인지적 정교함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지적 스포츠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러한 지문입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일단 오프사이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근데 이러한 작전이 어떻게 가능한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발전이 융합되어 왔는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줘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삽살을 핍시다.
페이지 134페이지. 여러분은 그 어제 학교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갔구나. 갔어? 이제 뭐 슬프지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수능이 여러분의 차례로 맞죠? 뭐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뭐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선생님들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안 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 뭐 들리는 소문이 있다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주는 편이 아주 좋다. 그래서 뭐 본인이 언어를 선택할지 화자가 선택할지도 미리미리 생각해보면 좋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다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작수로 돌아가 봅시다. 감상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글들은 감상적 읽기라기보다 객관적 읽기에 가까웠습니다. 그지? 뭔가 지적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하는 지문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감상적 읽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즉 인지적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감상적 읽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감상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봐도 그래. 감상이라는 단어랑 사실일치라는 단어랑 어울립니까? 그럼 어울리지 않는 어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뭔가 정확한 일치의 요소, 뭔가 추론, 사실적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글에 표현한 심리 정서 같은 것들을 음미하며 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상적 읽기를 할 때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봅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감상적 읽기를 할 때는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수필을 읽을 때 뭐 여러분이 많이 읽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한 글귀나 사건 또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특정한 부분에서 나의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연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면적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내면적 공감을 경험하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가를 찾아보는 식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더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는 것이 좋다. 독자의 관심과 수준,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니까 같은 책을 봐도 같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 왜냐면은 그것을 읽고 보는 사람들의 관심, 수준, 지금 그 사람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다양한 느낌과 해석, 그리고 가치 부여의 다양성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감과 감동을 비교하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공감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이 다양한 삶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면화해야 됩니다. 독자가 성장의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한다. 즉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내면화라는 건 글의 내용이나 독서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과정,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읽고 난 후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가 변한다면 그게 내면화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동네바다라는 우리가 시를 한번 볼게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 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얘들아 여기 써있죠. 티끌,
맷방석, 동산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친구가 미워지는 걸 비유한 거겠지? 우리 그 점층법이라고 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 보이는 데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너그러워지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뭐야? 남의 마음이겠죠. 남의 마음. 그지? 근데 그거를 어떤 걸 보면서 생각해?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맞아.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해. 이 동해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는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매개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성찰의 매개, 성찰의 매개체.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배로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 바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는 뭐가 치지? 파도가 치지. 이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이 자신의 채찍질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은 이렇게 너그럽게 품어주는 남은 품고 나에게 엄격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1년에서 말했던 남에게 엄격해지고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들과는 반대로 바다처럼 나는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해바다를 보았던 경험,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에게 서운했거나 속상했던 일 등을 우선 떠올리면 독자는 시의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곧 내면화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이러한 공감과 내면화를 거치며 이 시 상황과 정서에 공감할 수 있고 인지적 차원의 읽기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감상적 읽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감상적 읽기의 효과가 뭐라는 겁니까? 상황 정서에 공감할 수 있으며 공감과 내면화를 통해서 시 상황 정서를 공감할 수 있다. 공감과 자아 성취를 통한 정서적, 인격적 성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이 작업을 해볼 겁니다. 해당 작품을 쓴 사람은 나희덕이라는 작가예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죠. 굉장히 또 유명한 작가인데, 내가 나희덕 작가 얘기할 게 있나? 너희한테? 없지, 그지?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나희덕 작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이 보육원에서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랑 말이죠. 나희덕 작가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친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일 뿐이지 부모님이 계셔, 가족이 있고. 근데 보육원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며 소외된 아이들과 가난하고 외롭게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나희덕 작가는 소외된 존재들을 감싸 안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자연의 생명력, 척박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품을 쓴 거고, 뿌리에게라는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시를 쓰기도 했고요. 여성의 모습을 또 모성뿐만이 아니라 근대 여성, 현대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에 항상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키워드가 바로 요 탱자라는 겁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다. 얘들아, 과일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탱자를 손에 쥐고 있는 걸 좋아해.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 얘들아,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는 뭐겠어? 덜익은 탱자겠죠. 들을 일 없이 떠다가 이유 없이 떠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이게 아직 다 익지도 않은 설익은 탱자를 따서 놀던 아이들 중 하나였대.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그러니까 탱자 한두 개를 통해서 과거에 생각하는 거야. 과거 필자가 살던 곳은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던 마을인 것 같아.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와 고향 이라고 하고 쉼표 찍었어. 그지? 그러고 나서 뒤에 꾸며주는 것들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이 맛 나오지. 또 뭐 나와? 시각. 맞아. 노란색 나오지. 또 뭐 나오지? 후각. 맞아. 냄새 나와. 냄새. 미각, 시각, 후각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엔 한창이던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라곤 고작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던 나희덕 작가의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탱자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왜냐면 이 탱자를 가지고 워낙 많이 놀다 보니까 탱자가시에 찔려서 다치는 아이들 많았겠지.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에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손이 퉁퉁, 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까지 한번 묶어보세요. 이거 뭐야 얘들아? 과거의 경험이지.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어떤 걸 끌고 오는지 보자. 됐다. 이 앞에만 봐봐. 이 작품은 뭐지? 수필이지, 수필. 수필은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독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글인데, 교술갈래라고 해서. 수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중세 때부터 그랬지만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의 작가는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경험을 했네. 그럼 이 탱자나무 가시에 찔린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냈는지 한번 봅시다. 벌겋게 불어오는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지를 가시는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자, 작가가 한 경험은
생겨나무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했어, 그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가시에는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겨나는 가시에는 독이 없음을 알게 된 거야. 아직 그걸 깨닫지 않았어. 가시에 독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엔 가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체의 무기였다라는 거지.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근데 처음에 작가는 이 생자나무의 가시가 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자나무의 가시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맞아.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해.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가시의 의미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봤어.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이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가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필자는 독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 근데 아님을 알게 됐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 걸 봤어. 그러면서 필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얘들아 써봐. 마 부분에 있잖아. 스스로를 지켜주기 위한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버지가 가시는 생명력이다라고 했어. 근데 가시가 만약 정말 생명력을 뜻하는 거라면 자기 자신을 찌르면 안 되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건 생명력을 지키는 것과 유사하지 않다, 그렇지? 굉장히 양면성이 있음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 가시의 양면성을 보게 된 거야.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고 있었다. 넘어가 봅시다. 처음에는 가시가 싫었어. 그런데 독이 없다라는 걸 알고 아버지 덕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명력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걸 보고 양면성을 느끼며 슬퍼했다라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이,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원래는 본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지? 항상? 맞아, 항상 열매를 주고 있었는데 소읍에서 떠나고 난 뒤부터 책가방, 영어 단어장, 돌멩이, 장바구니, 행주나 걸레 같은 것처럼 뭔가 현실적인 도구들을 쥐고 있는 거에 더 익숙해진 거야. 즉 어른이 되어가면서 생자나무와 생자나무 열매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잘랐다. 가시 나왔네. 가시 나왔네. 시간적 변화가 느껴져.
지금 필자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된 필자는 어떻게 보는지 보자. 가시를 내 속에 가시가 생겼대.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저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행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되어서 내 속에 생긴 가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거부할수록 나를 찌르는 행위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거부할수록 나를 찌른다. 이거 반대말은 뭐야? 수용하면 찔러 안 찔러?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개개인에게 다른 형태로 가시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시가 나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옆에 앙리 로르레크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13살 때 그리고 14살 때 각각 다리가 골절되면서 성인이 돼서도 키가 152밖에 되지 않은 남성입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화가입니다. 이제 죽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풍속 그림을 그렸던 풍속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를 비건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불우한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이게 지금 이 로트레크라는 사람은 본인이 다리가 자유로운 일반인이었으면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안 그렸다는 거야? 맞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야.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아직 성장판에 여러분 안 다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리 길이가 짝짝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이쪽 다리를 못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겠지. 그지? 뭐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고 거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점이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로트레크는 뭐라 그래?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즉 장애가 없었다면 화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하다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혀왔던 단점들, 즉 이 탱자나무라는 작품에서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돕곤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가시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앞에 한번 볼까? 요 얘기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붙일 수 있겠어? 뭐라고 해?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거야.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와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가시가 아예 없는 삶이지. 가시가 아예 없는 삶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아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함이 없었을 것이고 겸허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필자가 어른이 되면서 이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가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에 대한 필자의 관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필자는 거부할수록 나를 찌르는 내 속의 가시를 수용하려고 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함께 볼 수 있냐면 교과서 내용 확인 부분에 있는 여러분은 가시의 역할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보입니까? 가시의 긍정적인 역할이 뭐예요? 삶의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인생의 소중함,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부정적인 역할이 있기도 해. 오랫도록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긍정적으로 끌어주는 일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끝부분으로 갑시다. 혹시 뭐 페이지 뒤집히거나 그러지 않았나?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자, 얘들아, 이제 그럼 우리는 이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이 어떤 날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떤 날이야? 진짜 가시 찔린 날이야? 그지? 무슨 날이겠어? 뭔가 나의 한계, 나의 약점을 도달했을 때, 그랬을 때 힘든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힘들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달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던 그때. 그때는 어떤 때야? 어른이 되기 전. 필자가 가시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겐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탱자나무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탱자나무처럼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지금 탱자나무가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거야. 화자가 그 필자한테.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 가르쳐준 나무.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르쳐줬네.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얘들아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뭐야? 가시를 잃어버려야 돼? 아니야. 가시를 부정하는 태도를 잃어버려야 돼. 가시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해. 그리고 지켜가야 할 것은 뭐야 얘들아? 가시를 수용하고 가시를 통해 얻은 겸허한 자세를 수용하는 걸 가져야 합니다. 탱자나무는 그런 나무였대.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성숙해지고 있는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이 짙푸른 탱자나무는 조금 설익은 탱자나무였다, 그지?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었다. 끝 시작할 때 말한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라앉기 시작했대. 어린 시절 과거의 그 탱자나무를 기억하면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거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얘들아, 옛날에 탱자 하나를 쥐고 있으면 뭐가 남는다 그랬지? 그치? 좋은 향이어서, 그치? 이거는 긍정적인 거였지 얘들아, 그치? 그게 남을 거야. 그거 생각하면 보자.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지금 잃어버린 탱자 하나,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이라고 끝내고 있어. 그러니까 즉 가시들 사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열매를, 이 말은 고통을 받아들인 후에 수용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 결과물은 어떻대 얘들아? 무슨 열매야? 향기로운 열매야. 향기로운 열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이 가시들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서 글쓴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누구나 마음속에 탱자나무 가시처럼 가시가 있고 이 가시의 장단점들, 가시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해. 왜냐면 탱자나무가 자기가 자기 가시에 찔리는 걸 봤거든, 그지? 우리도 탱자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시처럼 그런 걸 경험하긴 하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글쓴이는 뭐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려는 고통,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거부해? 거부하면 안 돼. 거부할 순간 찌르거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장하며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요.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문제 좀 풀고 있어요.
다시 141페이지 봅시다. 이어져서 문제는 숙제로 계속 풀어보면 되고요. 자, 학습활동 오늘 보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진도를 나간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바로바로 해주십시오. 알겠지? 그리고 아마 학습지는 그러니까 부교재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얘들아, 시험 대비 문제는 봅시다.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가시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이 글에 제시된 삶의 가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써보자라고 하네. 가시 사전적 의미 봅시다. 식물의 줄기나 잎 또는 열매를 싸고 있는 것의 겉면에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바늘처럼 돋아 있는 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 있는 게 핵심일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제시된 삶의 가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였어. 그 고난이나 장애에 대한 얘들아 예시가 있었지. 누구를 예시로 들었어? 기억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화가, 그지? 프랑스의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 프랑스의 화가는 삶에서 어떠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 장애가 있었지. 두 다리가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한 용모는 지적 장애일 수도 있고요. 뭔가 환경, 성격 혹은 재능이 조금 부족한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글쓴이가 제목에서 탱자나무를 내 유년의 울타리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탱자나무는 필자에게 어떠한 개념이야? 어떠한 경험이야? 탱자나무를 통해 뭘 배웠지? 필자는? 맞아, 가시를 배웠어. 가시가 뭔지 배웠어. 원래는 가시가 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시가 왜 남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남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했는데 나를 찌르지라는 양면성도 인식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도 가시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시를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삶 속에서 생기는 고난들, 즉 삶의 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 탱자나무가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탱자나무가 나의 성장과 나의 뭔가 원동력을 주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과거에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글쓴이는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자랐는데 이걸 통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걔가 날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조금 받아들이고 다스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글쓴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해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얘들아, 아까 전에 이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공감적 읽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공감적 읽기를 할지 이번에도 볼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내용과 이유를 말해보고 이를 친구들과 비교해보지. 자, 이걸 하기 전에 얘들아, 공감적 이해할 때 우리 뭐 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잡스 기준으로 134페이지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나의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를 읽었어.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러고 그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이의 1번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을 읽으며 공감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말하고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자습서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나는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네, 이 친구는. 그 이유를 얘기.
결국 내 안의 가시를 내가 안고 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거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비교 공유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에 2번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면 끝났어 얘들아? 아니지. 공유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 그랬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활동 연구에 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에 별표 주십시오. 공감적 읽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글 속에서 나타난 것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것이 정서나 심리적 적용이 될 수도 있어. 이 뭔가 우리가 방금 본 글의 내용의 사람의 상황처럼 긍정적인 반응이나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내면화하면서 등장인물과 같이 내가 감정적 동요를 해서 행동해보는 걸 우리는 정서나 심리의 작용이라고 하고요. 혹은 관점이나 태도를 적용할 수도 있어.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나오는 세계관, 인생에 대한 태도, 사물에 대한 가치관 등을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의 삶의 관점이 돼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발상의 적용. 인물들이 조금 기상천외한 사고를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사실 수용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 이러한 것들을 뭔가 내가 생각하기엔 기상천외한 사고방식이야? 그럼 이거를 문제 해결 얘는 조금 아픔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의 삶에서 받아들여서 자신이 시행해 보는 거.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세 가지에서 결국엔 내가 이것을 읽고 난 느낌대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공감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얘들아, 옆에 시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 부분 했습니까? 진도를 아직 안 나갔어? 그럼 일단 나볼게. 할 수도 있으니까. 등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자유시고요. 현대 시입니다. 등이 가려울 때가 있다. 자, 중심 소재가 등인 것 같네. 제목도 등이고요. 등이 가려운 때가 있다. 시원하게 긁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 지금부터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곳은 내 몸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곳. 시는 내 몸에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을 만드셨다. 까지 끊고요. 여기까지는 등에 대한 이야기였어. 내 몸에 있는 등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은 종종 그런 것이다. 등이 닿지 않는 걸 통해서 삶의 방향으로 이어붙이고 있다. 지척에 두고서도 닿지 못한다. 가까이 두고서도 삶에 닿지 못한다. 나의 처음과 끝을 한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등에 손이 안 닿는 것처럼 잘 구석구석 안 닿는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다.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어두운 눈으로. 얘들아, 어두운 눈 동그라미 칩시다. 어두운 눈. 왜 어두운 눈이라고 했을까? 뒷모습을 못 보니까. 이제 앞에 문장에서 나오죠. 앞모습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어두운 눈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앞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건 내 처음과 끝을 못 본다라는 거야. 내 삶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야. 어두운 눈으로 나의 세상은 재단되었다. 만들어졌다. 손바닥 하나로는 다 쓸어주지 못하는 우주처럼 넓은 내 몸 뒤편에는 입도 없고 팔과 다리도 없는 눈먼 내가 살고 있다. 나의 배후에는 내 뒤에는 나의 정면과 한 번도 마주보지 못한 내가 살고 있다. 얘들아, 이 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 등이라는 신체 부위를 소재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등은 우리의 신체 일부지. 근데 우리는 평생 우리의 등을 볼 수 있어. 거울에 비친 등 말고. 내 등 못 보지 얘들아.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신체의 일부지만 살아가면서 직접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등이라는 신체 일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건 다른 사람의 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도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거야. 나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나의 등을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소중한 존재들을 만들고 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자, 요런 내용의 시야. 그러면 요런 내용의 시를 읽고 우리는 공감적 이해를 통한 공감적 얘기 할 수 있겠지? 이 등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이 등이라는 소재,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좀 대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넘어서 144페이지에 있는 등의 시어를 보세요. 등의 시어. 등이라는 것은 내 몸 반대편에 결코 닿을 수 없고 정면을 보지 못하는, 가까이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고요. 두 개의 어두운 눈은 아까도 얘기했어. 그리고 입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먼 나. 결국 어둡고 눈먼 나는 뭐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학교에서 진도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겠지? 지금 학교에서 학교 진도 내가 못 따라간 거 없지 얘들아? 못 따라갔지? 그러면은 못 따라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더 나가는 거 없으면 중간 때 시험 범위 수업했지만 시험 범위에 안 나온 거 복습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 잘 없어? 둘 다 챙겨오세요. 여기까지.